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거는 꼭 필요합니다. 내 집을 마련해서 자가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서울만 해도 무주택자 수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권과 임대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그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세권과 그리고 임대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임대차는 우리가 흔히 주택 임대할 때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포함되는데요. 채권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세권과 임대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 대가를 전세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지급을 하지요. 전세권의 성질은 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가능하고요. 또한 등기를 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등기가 필수입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보호를 받아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양도나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바꿔서 임대인에게 나 등기할 테니까 동의를 해주세요 했을 때 별로 임대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생긴 이후로는 그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그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에는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나 반전세, 우리가 또는 월세라고 그러기도 하죠. 여기는 다 임대차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전세권하고 전세를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전세권하고 전세는 다릅니다. 혼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금을 준다는 것이 같거든요. 그래서 혼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은 등기를 할 때 그 주인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주인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는 것은 요즘은 많이 전세보다는 이 월세가 많지요. 보증금을 일부 주고 그다음에 달달이 차임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글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 기간 동안, 즉 내가 12달 동안 1년 동안 살고 싶다 그러면 그 1년치 돈을 한꺼번에 임대인한테 주고 사는 것을 사글세라고 그러는데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대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전세권하고 이 미등기 전세, 즉 전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임대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20년 7월 30일에 국회에서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서 그 다음날 31일부터 국무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법이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이것은 그 계약갱신권이 청구가 돼서 그 증액을 할 경우에는 5%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금액이 되면 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갱신 중에서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그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란 것은 법률적인 갱신인데요. 그럼 이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 것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그리고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 여기가 계약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종료가 되기 2개월 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끝나기 6개월 전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계약 종료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계약 종료가 되는 이 6개월에서 요 2개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한 임차인도 이 기간 안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즉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임대인을 안 줬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말을 안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봅시다.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증금도 차임도 종전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간도 2년으로 똑같다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이나 달달해주는 차임이나 존속기간 2년도 다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해서 2년간 살았고 그리고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또 2년간 그 조건으로 돈 하나도 올려주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은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2년 동안 2년을 살아도 되고 2년 안 살고 내가 1년만 살고도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임대인 측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임차인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 주시오 하고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3개월은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2년 동안 묵시적 갱신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1년만 살고 나가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죠. 나 이래저래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최초로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종료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임차인도 임대인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이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돈 올려주라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4년을 살게 되신 것이죠. 요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2+2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묵시적 갱신까지 해서 2년을 살게 됐잖아요. 이게 2+2가 되니까 이 기간이 되면 내가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내가 2년을 더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싶다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잠깐 말했다시피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묵시적 갱신이 대해서 2년을 살았다 그러면 다시 또 2년을 살고 싶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임대인청에서 이 금액에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올려주라 하면 5% 이내에서 올려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면 6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셈이 되겠지요. 다음은 묵시적 갱신인데요.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에 대한 그 묵시의 갱신입니다. 전세하고 전세권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아까 전세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였잖아요. 그러나 전세권인 경우는 1개월 까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전세인 경우에는 3개월이면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전세권인 경우는 그 6개월을 지나야지 전세권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동안에 나가라 할 수 없었잖아요. 임차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전세권이 달라요. 상대방 언제든지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멸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하고 전세권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다르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대차 3법에서 그 말하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하에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약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은 합의 갱신 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만약에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5% 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액이 되면 돈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전 임대차와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하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일 계약을 했고요. 2022년 6월 1일 날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시다. 여기가 계약 만료가 되기 6개월 전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인하고 B라는 임차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A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집을 파는 경우하고 이 경우에서 집을 파는 경우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분이 이 기간 안에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C라는 분이 집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했어요. 요 B라는 사람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이 계약갱신권을 요 C에게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계약갱신권을 거절을 해서 이 C라는 새 주인이 입주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집을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합시다. C가 들어와서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B라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합니다. 이때는 새 주인은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C라는 분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살 경우에는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집을 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매수자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와서 살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다운을 시켜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내가 집을 살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 만료 기간이 언제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6개월 전인가 아니면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살펴보고서 계약을 하는 것이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받았을 경우에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2번에 걸쳐서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나간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를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에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거가 되겠죠. 임대인이 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즉 부모님, 그리고 족계 비속, 아들, 딸들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그 집에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살겠다든지 외손자가 살겠다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임대주택이 그 공유 지분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갱신 거절을 했어요. 그럴 때 임차인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다음 요 3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 당시 월차임 상계열 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살 때 월차임을 100만 원을 달달이 줬다 합시다. 그러면 3개월 분이니까 곱하기 3을 하겠죠. 그러면은 30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익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100만 원을 줬는데 새로 들어와서 사는 분은 12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익 20만 원이 되겠죠. 그 20만 원에다가 곱하기 2년분이니까 24개월. 2, 4, 8, 2는 4 해서 480만 원 되겠죠.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 되겠죠. 내가 이사를 가면 이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250만 원 정도. 또 이사를 가려면 집을 구해야 되니까 중개수수료가 있잖아요. 280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30만 원 되겠죠. 여기가 300만 원, 여기가 480만 원, 그리고 여기가 530만 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530만 원이죠. 5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가 1916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6개소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나 LH에도 각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 절차를 보면은요,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조정 절차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및 심의 조정을 거쳐서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당사자가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겠지요. 조정 신청은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을 하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변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보면은요, 10,000원에서부터 최대 100,000원까지고요. 수수료 면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도 다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조정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는 수수료도 환불도 해줍니다. 만약 조정안을 통보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설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 지역번호가 이렇게 있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 따라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전화를 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 사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주 주고받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정을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랬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2항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기간에 대해서, 또 보증금이나 그 주택을 반환하는 거에서 분쟁이 있거나, 또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에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것이고요. 임대인도 할 수도 있고 임차인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신청하나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그랬죠.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 임대인, 종전 임차인 누구나 관계가 없고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요,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 신청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주소가 있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본,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죠?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서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60일 안에 해결이 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랬죠. 수수료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1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이고요. 그리고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또는 수급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수료도 다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랬죠.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30명까지 조정의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위원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다음에 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죠?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는 조정 참여 의사 확인 및 답변서는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각하되지는 않고 이후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조정 성립 시 조정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랬죠?
민사장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고요.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로 각하가 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주로 이미 누군가가 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이미 제기가 됐어요. 또는 조정 신청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하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특히 계약갱신하고 관계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신고하고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